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 간다. 반대로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주도주도 계속 간다. 성장주의 특징은 그거예요. 미래에 이익이 더 많아요. 주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5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서 금융위기를 겪으시면서 비교했을 때 이번 위기가 좀 어떻게 달랐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96년에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어요.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98년에 외환위기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 말씀하신 거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위기인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당황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이제 앞서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부채가 많았던 때, 자산 버블이 많았을 때 이런 때에 너무 과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터진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들도 기업한테 전이되고 또 다시 그게 이제 금융사한테 전이되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경기 정책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위기였죠.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세게 오고 빠르게 왔다. 그리고 정부 정책 대응도 그만큼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막고 보자라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진행 중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위기도 그리고 그 대응도 압축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다 보니까 V자가 되게 깊게 나타난 네, 맞습니다. 2,400까지 막 치고 왔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연말까지를 내다봤을 때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글로벌 조정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이 빠질 때는 사실은 이렇게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거 사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그 차트들 보니까요. 미국이 대선이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대선이 있었을 때가 항상 가을에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가 있었고 안 바뀌고 연장이 됐던 때가 있었고 그랬을 때 바뀌었을 때의 조정이 조금 더 컸어요. 네. 두 가지 다 네. 이번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번엔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좀 높을 확률이 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때도 예. 매수 기회다 이 말씀이시죠. 그때는 이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다들 얘기하시는 그 유동성에 관한 거를 다시 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풀어놓은 돈과 그다음에 앞으로 풀 돈과 이 합치면은 전체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총통화를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미국에서 총통화 M2의 15조 달러였던 전체 총통화가 3조 달러 풀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 2조 달러 더 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총통화의 25%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모든 자산들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그만큼 할인해서 보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올라간 부분이 반 이상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ISM, PMI 지수 생각보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기업 실적도 미국에 이제 여태까지 발표한 기업들 보면은 80한 3, 4% 정도가 원래의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어요. 정리하면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그냥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러로 표시하는 가치 자체가 당연스럽게 20%만큼 올라간 거고 두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단기 조정을 이끌어내는 트리거는 대선 말고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유동성 플러스 기대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미국 시장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요새 조금 그 이제 기업으로 확산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챗까지도 얘기가 나오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불매운동 하겠죠. 예.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위챗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카카오랑 똑같기 때문에 카카오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핸드폰은 안 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애플폰을 안 살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는데 테슬라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직 뭐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만 그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조정을 하면은 나스닥도 좀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애플을 하나를 팔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거 다 사고도 남거든요. 애플 한 종목 가지고. 그래서 애플은 앞에 기대치가 많은 거예요. 예, 많은 거라서 그거 하나 있고 이번 분기에 애플이 서프라이즈 냈잖아요. 근데 애플이 서프라이즈 낼 때 보니까 컴퓨터에서 많이 냈어요. 집에서 이제 컴퓨터 많이 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다 출근하지 마 샀는데. 이러니까 근데 이미 다 사놓은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게 이제 이번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다 20% 30% YOY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음 분기에는 사실은 약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비트하느냐 이것이 약간 이제 볼만한 포인트고요.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결국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도주인 애플의 7월에서 9월 실적 플러스 중국의 중국, 반격. 중국의 반격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내 주식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언택트 주들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LG화학 엄청 올랐는데 이렇게 네. 지금까지 계속 오른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냐? 아까 이제 시장 자체를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봅니다. 네. 유동성이 지금 아까 충분히 풀렸다라고 얘기했지 얼만큼 쓰이고 얼만큼 돌았다고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저축률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 통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전체 통화가 몇 번 돌아가느냐. 그게 한 1.5배 정도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제 1.1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풀린 돈 중에서 저희 생각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도는 것 같아요. 풀었는데 안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돌 거냐? 합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백신이 나온다. 또는 백신이 안 나와도 미국도 지금 7만까지 데일리로 찍다가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뭐 4만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만 밑으로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안 쓴 소비라는 거는 결국은 다 컨택트거든요. 그게 돌기 시작할 때가 저희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유동성이 제대로 발휘를 할 거고 그게 이제 기업하고 경기한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다 보니까 주도주잖아요, 지금. 성장주는 제가 보기엔 주도주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큰 사이클에서는 이 회사들이 쉽게 비싸다고 해서 꺾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주도주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 간다. 반대로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주도주도 계속 간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바뀐 거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그걸 네. 적응하는데 네. 조금의 시차가 걸렸어요. 어쨌든 새로운 주도주가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돈이 엄청 몰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네. 정말 네이버가 4대 금융지주의 네. 시총을 넘어서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비싼 건 아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 주가를 저희가 평가할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한마디로 비싸냐 싸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의 네. PER 방식도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들이 한참 많은 때인 것 같아요. 비싸다는 거는 함부로 이제 상승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을 쓸 때 언제 쓰는 게 잘 맞으시냐 하면요. 쌀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싸다라는 거를 자꾸 PER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데 사실은 PER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성장률의 함수거든요.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거는 미래의 기대이익인데 사람들이 뭐 추정치도 있고 이렇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를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를 많이 줘요. 이 시장에서 코스피가 PER이 10배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룰이 있어요. 원칙 같은 게. 그게 10배 줄 때 기대하는 기업의 이익이 약 연 10% 정도 성장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 10%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통 PER 10배면 뭐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를 한번 기준점으로 삼으시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는 완전 안전자산, 그래서 뭐 1%대 주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중간인데 3에서 4%. 이 정도 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에 코스피가 높았을 때 1000 정도 찍었고요. 지금 24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20년으로 나눠보면은 한 12, 13%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12, 13%라는 거는 훨씬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네. 기업의 채권 이렇게 또박또박 주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을 10배를 준다는 얘기는 성장률 한 10%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근데 그 비싼 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보통 10% 넘죠. 그 대신 PER도 10%짜리도 없어요. 엄청 높아요. 네, 그게 비례해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이 2배가 났는데 걸리는 시간이 PER 10배면은 성장률이 10% 정도로 치면 7.5년이 걸려요. 네. 7.5년이 걸리면은 기업 이익이 이제 2배가 늘어나요. 되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그거를 이제 인플라이 하고 있어요.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 이익이 만약에 30%씩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잖아요. 네. 근데 30% 성장하고 있으면은 코스피가 성장하는 것보다 3배로 성장하고 있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30배
단순한 산수로는 단순하게 산수만 해도 PER 30배도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3년 안에 거의 10년치 벌 거를 다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30배 해주는데 근데 실제로는 40배, 50배 받잖아요.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네. 이제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까지 막 더해지고 기대감 더해지고 돈의 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품으로 따지면은 그냥 명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그 성장의 스테이지에서는 프리미엄을 받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밸류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네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사실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 40배, 50배 받았다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비싸다,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언제 이게 정말 비싸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만약에 40배를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 30% 정도 한 2, 3년 성장하는 게 눈에 확실히 보여요. 네. 그러면은 안 비쌉니다. 그런데 언제 비싸지냐 하면요. 그게 15% 성장률로 떨어져. 그 다음에 10% 성장률로 떨어져요. 안 좋네요. 안 좋은 시그널이 뚜렷하네. 네. 그런데 기사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사상 최고 이익을 계속 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15% 성장했으니까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30% 연간 계속 성장하다가 10% 성장대로 떨어지니까 PR이 확 코스피에 떨어지는 거네요. 붙어야죠. 네. 그래서 코스피에 붙여야 되니까 주가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결론은 뭐냐면은 사이클을 봐라 차라리. 네. 그래서 비싸다를 논하거나 언제 엑시트 할 거냐를 볼 때는 고성장하는 사이클이 언제 끝날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사이클은 시장의 사이클인가요? 아닙니다. 기업의 사이클? 예, 기업이 포함된 그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PER 개념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2, 3년간 확실한 이익이 눈에 보일 때 그럴 때가 이제 고평가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맞습니다. 주가 예. 수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어닝의 이익의 성장률의 이 각도라고 표시하죠. 네, 성장률을 보십시오. 성장률의 둔화가 주가의 둔화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번에 시장을 또 봤을 때 또 다른 이제 시장의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된 거잖아요. 완전 제로금리 상황이라는 게 펼쳐지면서 네. 이게 주식시장에 사실 돈을 더 많이 오게 한 힘이기도 했거든요. 이 금리는 이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업 이익만 밸류에이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항상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가치주가 시장을 초과 수익을 내고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낮을 때는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이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 밸류에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성장주의 특징은 그거예요. 미래에 이익이 더 많아요. 올해 뭐 100억 냈다가 200억 냈다가 300억 냈다가 이렇게 해서 뒤에 이익이 더 많은 게 성장주들입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3년 뒤의 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뭐 국민연금 여러분 받으실 때 10년, 20년 뒤에 100만 원 받는 거 똑같은 거를 그때 지금의 100만 원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은 훨씬 더 모자란 돈이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금리로 해가지고 현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높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현재 가치로 오겠죠. 만약 5%로 할인하는 거랑 그쵸. 지금처럼 1, 2%로 국채 수익률로 보통 할인하는데 하면은 더 많은 돈을 지금 현재 갖고 올 수 있어요. 가치주는 왜 금리가 올라갈 때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금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가냐면은 물가가 좋을 때, 이렇게 제가 물가가 높은 게 아니라 좋을 때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좋을 때. 굉장히 화랑일 때. 그래서 소비, 판매 굉장히 잘 되고 생산활동 잘 되고 이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대부분 그러한 제품이에요. 네, 소비재도 많고 생산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그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금리가 올라갈 때 동행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명품처럼 성장주는 많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솔직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매년 3년간 30%씩 성장하는 기업을 비교적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돈이 몰리는 거고요. 반면에 나머지들은 제조업체라든지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성장할 때는 많은 그런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닌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금리까지 감안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성장주 주도의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가치주도 이제 손을 댈 때가 됐다. 조금씩. 조금씩? 예.
벌써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가치주는 쭉 뻗어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를 살 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들 안 볼 때 싸게 샀다가 남들이 야 이제 이 가치주 사야 돼 이런 거 한 3번 정도 얘기해서 막 올라갈 때 거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사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길목 지키기. 아. 네. 그 지금은 가치주가 금리가 낮고 특히 실질 금리는 더 낮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뭐 이렇게 뻗어갈 때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가 가치주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은행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은행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차를 먼저 말씀드렸었어요. 사실은 자동차도 너무 싸다 하는데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제 테마 붙으면서 좀 올라갔으니까 은행주는 급하시진 않지만 조금 길목 지켰다가 연말에 또 배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배당률이 7% 나오고요. KB가 6%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리츠도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성장주만 쏠려 있을 수는 없고 이쪽으로 양쪽 다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자. 이제 주식 자산 가치에 막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른 자산 가치는 좀 매력이 덜한 건가요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지금 매력이 많은 때고요. 현금보다 현금 들고 예, 예. 있느니 어쨌든 자산이 더 매력이 있는 건 맞는 거네요. 예, 그래서 숏 캐시의 시대가 당분간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금이 이제 굉장히 아웃퍼폼했고 은도 막 따라서 난리를 쳤는데 금은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사실 돈 풀린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비율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 다른 자산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부동산. 그렇죠. 네. 부동산 지코모비 TV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주택 전문가 아니라서 자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같이 그냥 언급 정도 드리는 부분인데 아니 그 과거 3년간 경기가 좋은 거는 아니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서울 핵심 지역으로 해서 30~40%씩 오를 정도로 좋았던 건 아닌데 그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나빠서 생긴 현상이고 그리고 나빠서 생겼다는 게 나쁘니까 금리를 계속 낮췄거나 또는 저금리가 유지가 됐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나쁜 거는 경기가 나빠서 혹은 다른 자산 가치가 사실 뭐 매력이 딱히 없으니까 남은 자산이 뭐 부동산이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성장 네.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상가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금리가 한 4%대였을 때 6~7%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상가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반으로 떨어졌죠. 2%. 그러면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수익률 4~5%?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6%를 원하던 사람이 이제 4%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 빌딩을 살 때 나는 꼭 내가 산 돈에 비해서 6%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비율로 해서 내가 4%도 나는 만족해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 빌딩 가격을 그만큼 높여서 사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산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도 상대평가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맞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 내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는 낮아지면 내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고 그럼 그렇죠.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네. 되게 단순한 산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막 이제 경기가 나쁜데 또는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런 가격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금리가 낮춰질 게 없잖아요. 더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상승은 상당 부분 진행이 이제 마무리된 거기로 거네요. 인한 메리트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동성 더 풀리는 거랑 그 다음에 핵심 지역에 대한 그 차별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거의 고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주식보다 덜한 거네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빠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속도가 과거 3년에 올라갔던 속도보다 훨씬 둔화될 거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마지막 대책 70대책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은 너무 강력해요. 사실은. 중과세, 그러니까 과세에 대한 부담이 내년에 가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5월, 6월 전까지는 많이 파실 것 같고요. 뭐 버틴다고만 언론에 나오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의 상승률은 좀 둔화될 거다. 지금까지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